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가 내일 마무리됩니다. 두 후보는 일부 전주시장 후보들의 지지와 협력 선언 사실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전북경찰청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지구대장으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에 시달려왔다고 폭로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경찰청에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이 30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계와 함께하는 문화K.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늘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열흘 동안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현장 행사와 관객들이 즐길 만한 프로그램 등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상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오늘 개막한 23회 전주국제영화제도 팬데믹 이전 수준의 축제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개막식 현장 연결합니다. 오정현 기자. 코로나19 유행 이후 치러진 지난 영화제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봄날의 영화 산책, 또 시네마 여행 이렇게 불리던 전주국제영화제가 그 명성을 3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지난 두 차례 영화제와 달리 이번엔 이곳 현장에 영화 팬들이 직접 산책이나 여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레드카펫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환호, 또 이렇게 상영 시간표에 나붙은 매진이란 글자도 아주 오랜만입니다. 앞서 영화제 집행위가 축제로의 완전한 부활을 선언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이 마스크 쓴 모습을 빼면은 축제 분위기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축제로 부활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날 수 있나요? 네, 조금 전 시작한 개막식이 끝나면 이 개막작 애프터 양이 상영합니다.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파친코의 연출을 맡아 주목받은 코고나다 감독의 작품인데 이 작품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열흘간 모두 50여 개 나라의 영화 200여 편이 19개 스크린에 걸립니다. 특히 하루 만에 전석이 매진된 보일링 포인트와 나문희 주연의 룸쉐어링이 기대작으로 꼽힙니다. 또 이창동 감독 특별전도 큰 관심을 모읍니다.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 감독의 유명 작품과 신작 단편 영화도 공개됩니다. 부산행을 연출한 연상우 감독은 올해의 프로그래머로 관객과 만납니다. 지금까지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현장에서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잠시 뒤에는 전주국제영화제 전진수 프로그래머에게 영화제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로 떨어지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야외 마스크 착용 관련 지침을 내일 발표하는데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일째 10만 명대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7,46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122명 늘어 누적 치명률 0.13%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감소세 속에 정부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30일 이내에 실외 마스크 풀이 선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인수위 의견이 수용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정부는 실외 마스크 해제를 미룰 근거나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면회가 제한됐던 요양병원 시설은 이번 주말부터는 접촉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확진자 감소세와 입원 환자 가족 요구 등을 고려해 모레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약 3주간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경험자는 2차 접종 후 면회 가능하며 격리 해제된 지 3일에서 90일 이내면 접종 여부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 백신 예약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현재까지 136만 명이 접종을 마쳐 접종률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높아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은 17.4%가 4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551만 곳에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지난 2년 동안의 손실을 100% 보상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추경 발표 때 공개하겠다며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여행업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모레 본회의의 처리를 앞두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까지는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어젯밤 자정 끝났습니다. 4월 임시국회 종료에 따른 자동 종료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여야 의원 4명이 나서 7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공직을 악용한 범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어떻게 검찰 선진합니까? 그리고 중국 공안 제도를 그대로 베끼는 게 어떻게 선진합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모레 소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붙여지는데 민주당이 171석인 만큼 통과가 예상됩니다. 또 다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그 직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모레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정해 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시킨 뒤 다음 달 3일 다시 임시회를 열어 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은 마무리됩니다.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되는데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당원과 유권자가 밀집한 전주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안호영, 김관영 두 후보 간의 신경전도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6시까지 전북도지사 결선 투표를 진행한 뒤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는 우범기, 조지훈, 유창희 등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후보들이 안 후보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공식 선언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관영 경선 후보는 이를 두고 안호영 후보가 전주시장 경선 후보들의 입장을 왜곡해 여론몰이를 하려 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전주시장 후보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낸다면 표심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심각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호영 후보는 김관영 후보도 우범기 후보와 연대하는 듯한 문자를 발송해 우 후보가 부인하는 소동이 있었다며 보도자료에는 조지훈, 우범기 두 후보와 직접 대화한 내용을 가감없이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그 조지훈 후보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해서 그 경선 캠프도 저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전라북도 발전과 전주시 번영을 위해서 서로 잘 협력을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범기 후보와 조지훈 후보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특정 도지사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힌 적이 없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안호영, 김관영 경선 후보 모두 상대적으로 많은 유권자와 권리당원이 밀집한 전주에 견고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양측 지지자들 외에
중도 성향의 일반 유권자들 수도 전주에서 가장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전주를 전략적인 요충지로 보고 남은 것은 비당원 유권자들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도시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 같고요. 민주당 중앙당은 내일 오후 6시까지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선거인단 득표율을 각각 반반씩 합산한 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를 전북도지사 후보로 공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천호성, 장서궁, 정성홍 등 이른바 호남권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은 오늘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특권 경쟁 교육에 맞서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호남권 지방대 등록금 폐지와 입시 취업에서 지역인재 전형 확대, 호남 정신의 계승과 발전, 기후위기 공동 실천, 호남권 진로종합센터 운영과 예산권 반영을 비롯한 학교 자치의 완성 등 6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이어진 진보교육감의 교육 혁신 성과를 계승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교육체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오늘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 교육과정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환경교과 수업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 강사를 배치해 환경생태 중심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권역별 수소학교를 시범 전환하고 수소에너지 특성화고도 설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후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고 학생과 가정,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별 생태환경 체험교실 등을 운영해 학교 숲과 텃밭 등 체험 중심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공성 강화 전북 네트워크는 오늘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후보자 토론회에서 동료 폭행 의혹을 부인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서거석 예비 후보는 당장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후보 측은 사실 무근임을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 정책 대결이 아닌 비방을 일삼을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출마자들의 출마 선언과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윤승호 전 남원시장이 이번 남원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후보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윤 전 시장은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공정 과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정원율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주민자치회 확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등 시민 중심의 자치분권 모델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이명택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토종 씨앗센터를 건립해 종자주권, 식량주권 기반을 익산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1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로 추천된 구경석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 도박 논란에 대해 장례식장에서 지인과 몇 차례 어울렸을 뿐 상습 도박은 아니라며 경선 결과에 불복한 세력들의 악의적인 여론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에 참여한 두세훈, 유희태, 이돈승 후보는 구경석 후보의 상습 도박 논란은 공천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는 완주군수 경선 후보들이 재심을 신청한 만큼 공관위 회의에서 나온 검토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전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개입 논란이 경선 결과에 왜곡을 일으켰는지 중앙당 재심위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범기 후보가 경선에 탈락할 경우 임정엽 전 군수를 도울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이 또한 중앙당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범기 후보는 조지훈 예비후보가 억지 트집에 가까운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한 것은 당원과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전주시 시의원 선거구가 1개 늘면서 지역구 의원 1명이 증원되고 군산시 등 13개 시군 의원 정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대를 요구해온 정의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민주당의 선거구 쪼개기가 다시 자행됐다며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꼼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지구대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경찰관들은 진상을 조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박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군산경찰서 소속의 한 지구대입니다. 이 지구대에서 일하는 경찰들은 상사인 지구대장에게 반복적으로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었다고 호소합니다. 업무 처리를 놓고 의견을 달리했던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내가 다 물어봤다고 과장들 8명한테 나 아주 나쁜 건데 너는 중징계로 넌 항명이라고 그때 참았어요. 근데 또 야간 됐는데 또 다른 팀이 16명 있어요. 또 그 얘기를 그대로 똑같이 하더라고요. 아주 건방이라고 해요. 몸이 안 좋아 급히 병가를 신청한 또 다른 직원을 향해서도 모욕적인 말을 냈다고 증언합니다. 소리가 어딨어. 달력 나도 내가 상대 지휘관한테 내가 죽여버리라고 내가 인수인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그래서 막 팀장 너는 출장 내 빨리 병원 갔나 확인해 아니면 집에 가보라고. 이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선을 넘었어요. 지난해 초 해당 지구대장이 부임한 뒤 계속된 폭언을 견딜 수 없었던 직원들은 직장 내 갑질을 밝혀달라며 경찰청에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가지고 이거 정신과 뭐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휴문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거야. 경정급 간부인 해당 지구대장은 최근 병가를 신청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 가 계세요? 얼마나 병가를 내셨어요? 취재진은 지구대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할 말이 없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감찰 요청을 받은 경찰청은 인권보호 담당관이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전북경찰청은 조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이 30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익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소 축사옆 컨테이너에서 먹고 자며 일했지만 이 남성의 통장에는 9만 2천 원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 70여 마리를 키우는 축사 한쪽에 컨테이너가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40대 지적장애인 A씨가 30년 가까이 일하며 살았던 곳. A씨 가족이 제공한 사진을 보면 발 디딜 틈 없이 집기들이 쌓여 있고 이부자리도 너저분합니다. 냉난방 시설도 없는 데다 유통기한이 3년을 넘은 음식도 발견됩니다. 정리도 뭐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먹을 것도 없고 한 3년, 4년 된 냉장고 안에 보면 그런 우리 즉석식품도 있고. A씨는 10대였던 1992년 어려웠던 가정 환경 탓에 진학을 포기하고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30년이 지난 현재 통장에는 9만 2천 원만 남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족도 친구도 없어 오로지 일만 했는데 농장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행정같이 뭐 다른 거는 거의 못 받았어요. 그냥 알아서 하겠다. 그 말만 하고. 또 생계비와 장애 수당 등 다달이 80만 원 넘는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써보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A씨의 상황을 알게 된 가족은 통장 입출금 내역에서 수차례 출금이 있었던 것을 확인해 농장 주인에게 따져 물었는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 돈은 뭐냐 했더니 자기가 다 써서 쓰고 명절 때 2번씩 자기가 7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줬다. A씨가 지난 10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1억 6천여만 원 상당. A씨와 가족들은 농장주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임금 체불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취재진은 이와 관련해 농장주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익산과 전주에서 군경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을 조사합니다. 해당 사건은 조모 씨 등 2명이 좌익단체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지난 1950년 7월부터 10월 사이 군경에 의해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앞서 진실로 규명된 사건과 개연성이 있어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으로 판단하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17.2%로 지난달보다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세 부담 완화 방안의 영향으로 이의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 오른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0일 동안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받고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며 내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 전과 비교하면 0.02%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22% 올랐고 경기 23.17%, 대전과 부산은 각각 16.33%와 18.19%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으로 29.32% 올랐고 지난해 70% 넘게 상승했던 세종은 마이너스 4.57%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모두 9,337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5만 건 가까이 접수됐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8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달 함께 발표한 세부담 완화 방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주택자의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의 감세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누리집과 시군구 민원실에서 내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 된 이후라도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다른 지역의 주택가격이 전북 주택가격에 주는 영향에 대한 자료를 보면 대전의 주택 시세의 변화가 전북 주택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원은 대전의 주택 시세가 길게는 5달 동안 전북 지역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고 광주광역시와 세종시도 각각 7달과 석 달가량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접지역 주택 가격에 대한 점검과 가계부채 관리,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단속 등을 꼽았습니다. 아파트 신축과 옛 도심 재생 사업 등으로 올해 군산 지역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33% 상승했습니다. 최고가는 수송동 롯데마트 용지로 제곱미터당 290만 원입니다. 이의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며 재조사와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3일까지 전라북도와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107주년 원불교 대각 개교절 기념식이 오늘 익산 중앙총부와 국내외 700여 개 교당에서 열렸습니다. 원불교 최고 지도자인 전산 종법사는 코로나19와 산불 등으로 아픔을 겪는 이들이 많다며 세상과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 힘든 시기를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대각 개교절은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큰 깨달음으로 종단을 창시한 날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의 빛이 세상에 가득해서 이 세상 모든 투쟁,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하루속히 소멸되고 문화K, 오늘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전주영화의 거리로 나왔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 57개 나라의 독립예술영화들이 이곳에서 관객들과 만나는데요. 전진수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 차, 올해도 역시 영화제 준비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팬데믹 이전 수준만큼 영화제를 부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방역 상황과 영화제 준비 어떻게 하셨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두기를 통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하는 영화제로 역시 파행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올해는 드디어 이제 100% 관객들을 모시고 온전한 예전과 같은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흥분되고 기쁜 마음으로 영화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방역 기준이 계속 변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긴장을 놓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들을 잘 살려서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화제가 축제성을 회복한다는 소식에 관객들의 기대가 큰데요. 주목할 만한 현장 행사와 또 관객들이 즐길 만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죠. 개막식 전날이죠. 전야제를 통해서 이미 전주 시민들께 저희가 인사를 드렸고요. 4월 30일과 5월 1일 주말이죠. 그리고 5월 5일 공휴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하는 전주 시네마타운과 함께 하는 전주 시민을 위한 상영회가 또 열리게 됩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5월 5일과 6일에는 바로 이 전주 돔에서 이제 음악 콘서트도 열리게 됩니다. 10cm라든지 김필 씨, 또 선우정아 씨 같은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나오는 공연이라 또 저도 많이 기대가 되네요. 그 해외 게스트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만든, 연출한, 그리고 출연한 영화들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대담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토크 행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57개의 나라의 독립예술영화 217편이 선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좀 많이 늘었는데요. 올해 영화제에 참여한 작품들의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주국제영화제가 늘 지지해오고 응원해왔던 독립영화 그리고 또 대한영화들에 대한 주목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창동 감독님의 회고전이라든지 올해 프로그래머 연상호 감독님 편, 또 최근에 해외 영화제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신수원 감독님의 오마주, 신수원 그리고 한국 여성 감독들이라는 특별전을 통해서 더 다양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고, 국제 경쟁 부분만 살펴보더라도 10편의 이제 경쟁작들이 출품이 됐는데 그중에 6편이 여성 감독님들의 작품이세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봐도 더 이상 여성 감독이라는 표현조차 쓰기가 좀 머뭇거려질 정도로 이제 많은 그 여성 감독님들이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또 올해 영화제는 특히 골목 상영 같은 다른 단체와 협업하는 프로그램이 눈에 띄는데요. 코로나19로 단절된 시대에 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이제는 이제 서로 연대를 하고 나누고 함께 즐기는 그런 방식으로 서서히 태도가 좀 전환돼야 된다 할까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생활 방식으로 우리가 축제도 즐기고 뭐 다양한 만남이라든지 그런 나눔들을 즐기면서 이제 일상으로 회복을 꿈꿔야 되지 않을까, 회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더더구나 이렇게 뭐 골목 상영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체들의 지자체들의 협조도 굉장히 컸고요. 뭐 남부시장이라든지 동문문화의 거리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필 씨와 뭐 선우정아 씨, 10cm가 출연하는 그런 공연도 해버 나이스데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협업으로 꾸미게 됐습니다. 영화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공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벤트 행사들은 많은 그 지역 단체들과 또 많은 유관 단체들, 그 유관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또 영화제 상징인 전주 영화의 거리에 있는 이곳 전주 돔뿐만 아니라 축제의 장이 좀 넓어진다고요. 네네. 어디서 어떤 좀 행사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 우선 팔복예술공장에서 백필름, 백포스터 행사가 올해도 열리게 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진 찍으러 젊은 분들이 특히 많이 가시는 곳인데 저도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팔복예술공장뿐 아니라 말씀드렸던 남부시장 하늘공원이라든지 또 올해는 이제 혁신도시 이쪽도 저희가 새롭게 골목상영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더 다가서는 시민들께 다가서는 영화제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영화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율주행 버스가 국내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상용화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세종시가 4년 동안의 실증을 마치고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자율주행 버스의 유료 운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율주행 버스가 버스 전용 도로를 달립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주행하고 인공지능이 신호등과 보행자를 인식해 신호등 앞에서는 알아서 멈춥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정확히 정차해 승객을 태웁니다. 그동안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던 자율주행 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4년간의 자율주행 실증을 마치고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세종시에서 국내 처음으로 자율주행 3단계 버스의 유료 운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세종시외버스터미널에서 KTX 오송역까지 22km 구간에서 운행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대전 반석역까지 확대하는 등 운행 구간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자율주행 버스 상용화로 대중교통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실시간 예약이 가능한 수요 응답형 운행이 도입되면 이용자들의 편리성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는 비나 눈이 올 때에는 운행에 제약을 받는 등 아직 완전 상용화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기상 여건에 따라 자율주행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대중교통에 이어 물류 서비스에도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는 등 2025년까지 대중교통과 물류 분야의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이 회사 돈 6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뒤늦게 횡령 혐의를 파악한 은행은 어제 저녁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 직원은 어젯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이 어제 저녁 차장급 직원 1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회사 돈 6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뒤늦게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이 직원은 어젯밤 10시 30분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40대 남성인 이 직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백억 원씩 총 6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구조조정기업 관리부서에 근무하면서 기업 매각 관련 자금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어제부터 회사와의 연락이 끊기는 등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이 관련 내용을 살펴보다 혐의를 파악하게 됐다는 게 우리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횡령금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자체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조사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횡령금의 행방 등을 파악하고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오래전 범행이 최근에야 발각된 만큼 경찰은 은행의 횡령 공범이 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현직 군 장교가 북한의 군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불법 카메라를 부대에 가져와 기밀을 빼냈는데 해킹 프로그램까지 이용하려다 적발됐습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경찰과 군, 검찰은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 이모 씨와 현역 장교 대위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해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7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받고 간첩 활동에 동원됐습니다. 이 씨는 군사 기밀을 가져올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장교 A 씨를 포섭했습니다. 포섭된 A 씨는 이 씨로부터 시계형 불법 카메라를 택배로 받은 뒤 군부대에 반입했습니다. A 씨는 이 카메라로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과 육군 보안 수칙 등을 촬영해 공작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 대가로 비트코인 4,800만 원어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를 현금화해 자료를 보내기 위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공작원이 지시한 대로 해킹 장비를 이용해 한국군 합동지휘 통제체계를 해킹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대포폰과 가명을 쓰고
텔레그램 대화도 매일 삭제하는 등 보안을 지키며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역 장교가 직접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춘추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중국의 소설 동주 열국지를 역사적으로 검증한 책을 펴냈습니다. 7년에 걸쳐 중국 역사서 수십 권을 점자로 바꿔 손으로 읽어가며 끝내 완성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강용봉 씨는 최근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란 책을 펴냈습니다.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중국 명나라 작가 풍몽룡이 춘추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쓴 소설 동주 열국지를 역사서와 비교하며 사실 여부를 검증한 책입니다. 강 씨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사마천의 사기와 사마광의 자치통감 등 중국 역사 원서 수십 권을 읽으며 소설 열국지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계 자체에서도 한자가 출력 안 되는 한자가 많습니다. 한자를 갖다 다 확인하는 과정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책을 쓰는 것은 비장애인보다 몇 단계를 더 거쳐야 하는 지난한 작업입니다. 한글이나 한자 파일을 다운받아 전환기를 이용해 점자로 고쳐 촉독한 뒤 점자로 글을 쓰고 또 한글로 바꿉니다. 그래서 책을 내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일반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역할을 한 분으로서 또 하나는 학문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 씨가 책을 내기까지 40여 명이 자료 수집과 교열 작업을 도왔습니다. 이제 혼자 다 읽고 책을 출간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었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아주 훌륭하게 그 책 내주셔서 조금 놀랐어요. 강 씨는 이 책을 중국어로 번역해 중국에서도 출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반도체 재료 생산업체와 농생명 관련 업체가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등과 협약을 맺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재료를 생산하는 업체인 JI테크는 198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3만 2천여 제곱미터에 공장을 짓습니다. 농생명 업체인 촌빛바이오는 올해 새만금 산단 5천 제곱미터 터에 공장을 짓고 유기농 식물 성장제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